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역사책의 딱 한 줄 뒤에 숨어 있는 한 문명의 거대한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서기 562년 한반도 남쪽에서 철의 제국이라 불렸던 대가야가 신라의 군대 앞에 무너집니다. 보통 역사책은 여기서 그냥 끝나죠. 가야 멸망하다. 맞아요. 그런데 정말 그게 끝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자료들은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가야는 정말 562년에 멸망했을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멸망했지만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치사는 그렇다고 말하지만 이 기술과 사람의 흔적을 쭉 따라가다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어쩌면 이건 멸망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문명 이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문명이식이라니, 와,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럼 나라가 망한 그날 수천 척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넌 사람들의 행방을 추적해보자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들이 단순한 패배자들이 아니었다면 대체 누구였고 또 일본 열도에서 무엇을 했던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들은 그들을 난민이 아니라 개척자, 즉 파이오니어라고 부릅니다. 머릿속에는 국가 재건의 설계도를, 손끝에는 당대 최고의 하이테크 기술을 품고 새로운 땅으로 향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와, 오늘 우리는 그들이 일본 땅에 남긴 그 거대한 발자국을 하나씩 따라가 보려 합니다. 가야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여정이죠.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단서부터 찾아보죠. 자료를 보니까 모든 변화의 시작이 아주 뜻밖의 물건에서 시작되네요. 바로 매일 밥 먹고 물 마시는 그릇이요. 맞습니다. 고고학에서 그릇만큼 정직한 유물도 없죠. 당시 일본인들이 쓰던 토기는 하지키라고 불렸습니다. 하지키요? 네, 한 800도 정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구운 붉은색 톡인데 이게 좀 물렀어요. 무르다. 네, 물을 담아두면 표면에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로 흡수성도 높고 잘 깨졌습니다.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죠. 그렇군요. 그냥 흔한 옛날 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일본 전역의 유적지에서 완전히 이질적인 그릇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요? 네, 그게 바로 스에키 톡입니다. 스에키. 회청색 빛깔에 손으로 톡 치면 쇠처럼 쨍하고 맑은 소리가 났다고 해요. 단단하기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쇠 같은 소리요? 네, 그래서 이름의 유래가 가야어 쇠에서 왔다는 설이 있을 정도예요. 이전의 하지키와는 그냥 차원이 다른 물건이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냥 흙으로 만든 그릇인데 어떻게 쇠 같은 소리가 나죠? 재료가 다른 건가요? 아니면 굽는 방식에 무슨 마법이라도 부린 겁니까? 마법에 가까운 기술이죠. 하, 비결은 온도에 있었습니다. 무려 1100도가 넘는 초고온을 만들어내는 터널 형태의 오름가마라는 기술 덕분입니다. 오름가마요? 네, 산의 경사면을 따라 길게 가마를 짓고요. 불을 떼면 뜨거운 공기가 경사를 타고 위로 맹렬하게 치솟으면서 온도가 극대화되는 원리입니다. 1100도요? 800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온도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또 있어요? 가마가 최고 온도에 도달했을 때 모든 구멍을 막아서 산소 공급을 딱 차단하는 환원염소성법을 사용합니다. 산소를 차단한다고요? 네. 그럼 불완전 연소된 탄소 입자가 흙 속으로 스며들면서 흙의 분자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흙을 강철처럼 만드는 거죠. 와, 1100도에서 산소를 차단해서 흙의 성질을 바꾼다. 그건 그냥 굽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연금술에 가까운데요? 당시에 반도체 기술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스에키토기의 등장은 일본인들의 일상에 그야말로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겠네요. 음식을 썩지 않게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됐고 위생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면서 질병도 줄고 평균 수명에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1100도 고온 기술이 훗날 거대한 궁궐과 사찰을 짓는 기화, 대량 생산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와, 기와까지요? 네, 일본 고대 건축의 서막을 연 기술이 바로 이 가야의 토기 기술이었던 셈이죠. 알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다. 그런데 이게 몇몇 기술자가 건너가서 전수해준 수준인지 아니면 더 거대한 움직임이었는지를 확인해야 문명이식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규모를 짐작할 만한 증거가 있습니까?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 답은 오사카 남부의 수에무라 유적에 있습니다. 수에무라. 우리말로 하면 도기 마을이라는 뜻이죠.
잠깐만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남북 15km, 동서 10km에 달하는 거대한 구릉지대 전체가 국가 주도형 토기 생산 공장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거의 신도시 하나 크기인데 그 전체가 토기 공장이었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가마터만 1000기에 육박합니다. 천기요. 네. 5세기 중엽부터 100년 넘게 이 거대한 공업단지에서 밤낮 없이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여기서 생산된 스웨이키 토기는 배에 실려서 일본 열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와, 1000개나 되는 가마를 100년 넘게 운영했다니 이건 정말 그냥 국가적인 프로젝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걸 이식이 아니라 그냥 모방의 대성공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일본 현지인들이 가야 기술자 몇 명 데려와서 기술을 배운 다음에 그걸 완벽하게 베낀 것일 수도 있잖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나옵니다. 뭔데요? 고고학자들이 스웨무라의 가마터와 한반도 남쪽, 그러니까 경남 함안이나 고령 같은 옛 가야 지역의 가마터를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네. 결과가 어땠을까요? 가마의 경사도, 굴뚝의 위치, 연소실의 설계, 심지어 가마를 만드는 흙의 배합 비율까지 모든 것이 설마 100% 일치했습니다. 100% 일치요? 오차도 거의 없이요? 네, 오차 범위가 거의 없습니다. 자료의 비유가 아주 정확해요. 마치 한국의 현대차 울산 공장 설계도를 그대로 가져다 미국 엘라바마에 지은 것과 같다. 와, 이건 소수의 기술 전수나 모방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공장 설비와 기술자 집단 전체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동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그렇군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할 증거네요. 네. 일본 고대 문명은 이 거대한 하이테크 공업단지 위에서 싹 텄다고 자료는 분석합니다. 그럼 이런 거대한 산업을 이끈 리더, 그러니까 가야 엑소더스의 뭐랄까 스티브 잡스 같은 인물도 있었을까요? 기술자들만 움직인 건 아닐 테니까요. 물론입니다. 기술의 이동 뒤에는 언제나 그 기술을 조직하고 자본을 대는 브레인 집단이 있죠. 그렇죠. 그 중심에 바로 하타시, 즉 진씨라는 가문이 있었습니다. 일본 고대사에서 이들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의 거물들입니다. 하타시족, 이들은 어디에 정착했나요? 그들이 선택한 곳은 오늘날 일본 문화의 심장부인 교토 분지였습니다. 아, 교토요? 네. 하지만 1500년 전 그곳은 가도노라 불리는 강이 수시로 범람하는 거대한 늑지대였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버려진 땅이었죠. 그런데 하타시족은 이 쓸모없는 땅을 일본 최고의 노른자 땅으로 바꿔놓습단 말이죠. 그들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던 거군요. 바로 가야에서 가져온 최고의 무기, 토목 기술이었습니다. 토목 기술이요? 네, 거대한 돌을 망태기에 담아서 강둑에 쌓아 물길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는 그런 대규모 개방 공사를 벌입니다. 와, 지금도 교토의 유령한 관광지 아라시야마의 도월교 근처에 가면 당시 그들이 쌓았던 거대한 두개의 흔적이 1500년의 세월을 견디고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강의 범람을 막으니까 늪지대는 거대한 평야로 되냈겠군요. 일본 최대의 곡창지대가 되었습니다. 아,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뽕나무를 심고 누에를 쳐서 비단을 짜는 최신 방직 기술까지 도입했습니다. 쌀과 비단. 고대 사회의 식량과 최고급 명품 옷감을 모두 손에 쥔 거네요. 네, 식량과 옷감, 즉 경제를 장악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타시족은 야마토 정권의 핵심 재정 담당자, 오늘날로 치면 재무부 장관 가문이 됩니다. 와, 훗날 7974년에 간무천왕이 교토로 수도를 옮겨서 천년고도 해양교 시대를 열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 땅을 옥토로 개척하고 막대한 자금을 댄 하타시족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던 겁니다. 와.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일본의 천년 수도 교토의 기초는 가야 이주민들의 손으로 다져진 셈이네요. 기술력으로 땅을 만들고 경제력으로 나라의 수도를 유치한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과 정체성을 기념하기 위해 교토 곳곳에 여러 신사를 세웠는데 이게 오늘날 교토를 상징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아, 그 이야기도 자료에 나오더군요. 마츠노 대사는 술의 신을 모신다고요? 네. 이것도 가야인들이 가져온 뛰어난 양조 기술을 신격화한 거라고요? 지금도 일본의 양주업자들이 성지처럼 여기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사진이나 영화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수천 개의 붉은 문, 도리이가 터널처럼 끝없이 이어진 곳. 아,
후시미 이나리 신사. 네, 맞습니다. 바로 그 후시미 이나리 신사입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죠. 이 신사 역시 하타시족이 창건했습니다. 저도 거기 가봤는데 그 끝없이 이어진 붉은 도리 터널을 걸을 때의 느낌은 정말 압도적이거든요. 신비롭고 장엄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곳이 벼의 신을 모시는 곳이라고 하니 하타시족이 전해준 농업 기술과 그로 인한 풍요를 상징하는 공간이라는 게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자료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왜 하필 붉은색 돌이었을까? 그러게요. 왜죠? 보통 붉은색은 악귀를 쫓는 주술적인 의미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자료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고대에 이 붉은색은 철의 녹이나 재련 과정에 쓰이는 수은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철의 제국가야. 바로 그거죠. 거기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뿌리인 철과 불을 상징하는 붉은색을 신성하게 여겼을 것이라는 추론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신들의 정체성과 기술력의 근원을 상징하는 색으로 신사로 들어가는 문을 장식했다는 해석이죠. 와, 그럴듯하네요. 후시미 이나리의 그 붉은 도리 터널은 어쩌면 가야의 후예들이 자신들의 성공 신화를 써내려간 길이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의 상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교토의 3대 축제인 아오이 마추리 행렬을 보면 고대 한반도풍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뿌리에 1500년 전의 이주민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흔적인 셈이죠. 오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 정말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멸망한 줄 알았던 가야라는 문명이 그릇으로 시작해서 거대한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수도의 기반을 닦고 마침내 문화와 정신 세계의 상징까지 남긴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역사책에서 가야는 562년에 멸망했다. 이 단 한 문장으로 배우지만 오늘 자료는 그 한 문장 뒤에 숨겨진 거대한 문명사의 흐름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사와 문명사의 관점 차이입니다. 정치체로서의 가야 왕조는 신라에 흡수되어 사라졌죠. 그렇죠. 하지만 문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야의 하드웨어, 즉 기술과 사람은 일본이라는 새로운 땅에 성공적으로 이식되어서 아스카 문화라는 찬란한 꽃을 피우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그들을 패배한 난민이 아니라 미개척지를 문명의 땅으로 개조해낸 위대한 개척자로 재평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야의 거대한 제방과 후시미 이나리의 붉은 도리의 속에 가야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말이네요. 어떻게 보면 가야라는 나라는 망했지만 가야 사람들은 더 큰 성공을 거둔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가야라는 소프트웨어, 즉 왕조 시스템은 사라졌지만 그 핵심 기술과 인력이라는 하드웨어는 일본에서 더 크게 번영한 셈이죠. 가야는 죽지 않았다. 단지 더 넓은 세상으로 이사했을 뿐이다. 이것이 오늘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나라의 영토와 주권은 사라졌지만 그 나라의 사람과 기술, 문화가 다른 곳에서 살아남아 새로운 문명의 중심을 만들어냈다면 우리는 이것을 과연 멸망이라고만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역사의 또 다른 확장이라고 봐야 할까요?